이번 시간은 이제 교육 경영 중에서 이제 인사 경영, 그 중에 이제 이 복무에 관한 복무. 자, 여러분 이제 교사가 됐을 때,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떻게 근무하는가. 자, 그 중에 이제 임용이라는 단어, 임용. 우리가 이제 뭐 교사 임용 시험, 임용이라는 단어는 원래 처음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자, 과정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임용이라고 그럽니다. 중간에 근무가 바뀌는 것, 뭐 승진하는 것, 강등되는 것, 전직, 전보, 신규 발령뿐만 아니라 마지막 파면, 해임, 끝날 때까지 모든 다, 자, 이 공무원의 신분 변화들 다 포함해서 임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밀상 용어로는 그냥 이렇게 처음 신규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임용이라 하는데 법적으로는 모든 변화, 신분 변화가 다 포함합니다. 처음 되는 것부터 끝까지, 중간 변화까지 다 임용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신규로 자,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을 자, 임용할 때, 한마디로 교원을 임용할 때는 자격에 따라 초등 자격, 중등 자격, 특수교사 자격, 보건교사 자격,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렇게 자격별로 임용하게 되고, 다음에 종류별로 이렇게 초등, 중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근무하면 약간 수석교사제, 자, 교사 경력 단계 이론에 의해서 좀 단계를 구분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 보직교사. 그것이 지금 수석교사제로 바뀌었죠. 지금 수석교사. 그 다음에 또 점점 단계를 완화시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직교사. 보직교사는 보통 우리가 주임교사 또는 부장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법적 명칭은 이게 보직교사는 보직교사고 일상 학교에서는 뭐 부장교사 또는 이렇게 주임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직교사도 우리 학교에 어떤 보직교사를 둘 것인가, 그러면 그 보직교사들을 3개 줄 것인가, 뭐 2개 할 것인가, 뭐 몇 가지 우리 학교에 한마디로 보직교사를 우리 학교에 몇 명 둘 것인가, 우리 학교에 둘 수 있는 보직교사 종류를 어떤 거 할 것인가, 그것은 교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직교사별로 해야 할 업무를 뭘 시킬 것인가, 그것도 교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직교사 명칭은 교육청이 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메뉴, 식당에 보직교사 메뉴를 어떤 걸 몇 종류가 있는가, 자, 자, 학생부장, 또 환경부장, 뭐 체육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뭐 등등 어떤 메뉴를 만들 것인가, 그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 메뉴 중에서 우리 학교는 몇 개를 골라 먹을 것인가, 메뉴판은 교육청이 정하고 그 메뉴 중에 우리가 몇 개 시켜 먹을 것인가, 이건 교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중에 보직교사 몇 종류를 둘 것인가, 그것은 이제 학교 교장이 정한다. 그래서 보직교사 종류, 업무 분장, 이것도 교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정규교사 있고 기간제 교사, 기간제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자, 1년씩 해서 이렇게 뭐 3번까지 더 연장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1년 단위로 안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학교는 보통 9개월, 3개월, 뭐 좋은 데는 4개월, 3개월 해서 3, 4, 5, 6, 뭐 4개월도 하고, 그 다음에 9, 10, 11, 12, 뭐 이렇게 4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뭐 2개월, 1개월, 뭐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기 전체 하는 선생님들 한 4개월, 3, 4, 5, 6, 그 다음에 뭐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월급 안 주려고. 좀 그래서 마음씨 좋은 교장선생님은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아주 착한 교장선생님은 3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계약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2월까지 방학 때도 월급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연장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임신 출산이나 뭐 육아휴직 이럴 때 이제 보직교사, 보직 변경 이런 이제 차이가 생길 때 두는 기간제는 뭐 한 1개월짜리, 2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이렇게 보통 뭐 2개월짜리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연장하고 싶은 2개월이다, 1개월 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간제 교사 하면은 하다가
하고 나면 이제 정규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 교사가 좋아서보다 더러워서 기간제 서러워서 내가 꼭대에서 복수하겠다 이 생각으로 기간제 하면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심부름꾼도 아니고 급사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억울해서 돼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억울해서 합격해서 그 학교 다시 발령받아가서 그 교사들한테 나한테 골탕 먹이는 교사들한테는 복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하여튼 기간제니까 뭐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제 뭐 회사에도 비정규직이 이제 뭐 월급도 적고 근무 조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승진할 때 어떻게 자 기본 경력을 15년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 기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에서 기본 점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 경력 5년 초과 경력은 이제 5년은 15년 이상 또는 15년 이전에 교사 되기 전에 근무 경력들 군대 갔거나 뭐 대학원 교육대학원 들어와서 오는 사람하고 그냥 사범대 졸업한 사람 다르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또 호봉 같은 거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초과 경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점자 할 때는 근무 성적 우선 아까 성적에서 승진할 때 여러 가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연수 성적, 연구 실적, 근무 성적이 있는데 다른 점수가 총점이 다 동일할 때는 이 근무 성적 우선자를 더 우선으로 발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아까 근무 경력 이렇게 연수 실적, 연구 실적, 근무 성적 그 다음에 또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은 공통 가산점은 모든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가산점입니다. 뭐 연구학교 또는 제외학교는 외국 뭐 캐나다나 미국 이렇게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 자 제외 한국인을 상대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사입니다. 제외 경력, 그다음 직무연수 뭐 이런 것들 해서 공통 가산점 주어지고 선택 가산점은 그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가산점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학교 근무. 자, 상간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 가산점도 주게 됩니다. 농어촌학교 가산점. 이것은 뭐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벽지학교 가산점, 농어촌 가산점 없습니다. 없고 이제 다른 이제 이 도 단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한 사람 또는 이제 전문성,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가산점 등등. 이건 자 특별히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모든 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통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 지역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선택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에다가 근무 경력에다가 근무 평정에다가 연구 실적에다가 연수 실적 이런 것이 고려됩니다. 이건 경력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한번 짬밥 얼마나 맞는가, 근무 기간에 얼마나 맞는가고, 아까 여기서는 근무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적이 높은가 낮은가, 근무 성적이. 그래서 열심히 했는가, 그거, 이건 연수 받을 때 성적, 그 다음에 연구 실적, 발표 성적, 이런 것들이 고려됩니다. 다음에 이제 승진 제한,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금 징계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다면 당연히 승진 안 되겠죠. 다음 휴직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등급 올라가지 않습니다. 승진. 그러면 휴직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다음 이제 직위 해제. 직위 해제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대기 발령, 뭐 대기 명령입니다. 이럴 때도 직위 해제나 휴직, 징계 받을 다 근무하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징계 중에서 근무하는 징계가 있지만 징계, 휴직, 직위 해제. 휴직도 쉬고 있고 직위 해제도 쉬고 있습니다. 자, 징계 중에 정직, 직무를 정지한 정직도 있고, 그 다음에 봉급을 감하는 감봉, 그냥 간단히 책임으로 견책 등등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징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신규 임용, 자격 종별 임용, 초중등 교육법, 보직교사,
주임교사, 부장교사. 자, 명칭은 교육청. 종류 분장은 교장. 자, 성진. 기본 경력 15년. 초과 경력 5년. 자, 동점 시 근무 성적 우선자. 자, 그래서 근무 성적 우선자를 자, 우선 승진시킵니다. 자, 승진 제한, 징계, 휴직, 직위 해제. 자, 이 세 가지 자, 경우는 승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 끝나고, 휴직이 끝나고, 징계가 끝날 때 승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직이 있습니다. 휴직. 휴직과 휴가가 있는데, 휴가는 이렇게 3개월 미만을 휴가하고, 이제 휴직은 3개월 이상 휴직인데, 휴직은 교육감이 명령합니다. 휴직 처리합니다. 휴직 명령은 교육감. 휴가 명령은 교장. 휴가 가라. 휴직 가라. 이렇게 휴직은 교육감, 휴가는 교장이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권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저 놀기 싫은데요, 쉬기 싫은데요, 쉬어, 무조건 쉬어, 이렇게 직권으로 쉬어라 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저 쉬고 싶어요,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저 쉬게 해주세요,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 청원휴직입니다. 청원휴직은 뭐 쉬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뭐 다 쉬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교사의 청원을 고려해서 자, 쉬어라고 이렇게 휴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아니면 3달 쉬자고 했는데 너 요즘 바쁘니까 2달만 쉬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 쉬게 해주세요, 요즘 바빠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직권휴직은 무조건 쉬어. 너 이번에 방위 검문 받지? 요즘 방위가 아니라 공익이지. 너 군대 가지? 이래서 너 쉬어, 이렇게. 아닌데 저 공익 밤인데 밤 근무라서 낮에는 학교 와서 가르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쉬어. 한데 이렇게 병역 근무할 때는 무조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직권. 그래서 군대 갈 때 군대 근무하니까 당연히 쉬게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직권으로 해야 되고, 뭐 현역이든지 뭐 보충역이든지 공익이든지 군대 간 사람 무조건 이렇게 쉬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병 아픈 사람. 자, 교육감이 너 요즘 아프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나을 때까지 쉬어. 저 괜찮은데 가르칠 수 있는데요, 안 돼, 쉬어. 이렇게 직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법적 의무. 자, 법적 의문 직위를 수행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유니세프 홍보대사다, 뭐 다른 업무를 할 때, 아니면 교육의원에 당선돼서 교육원을 간다, 뭐 이럴 때 너 쉬어라고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사불명일 때, 생사불명. 가출하고 나서, 가출하고 가서 사람 없을 때 가출했는데 계속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해외 배낭여행 갔는데 계속 안 돌아오고 있어. 여름 방학 때 갔는데 겨울 방학 때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생사불명일 때, 자, 이때는 직권으로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아플 때, 자, 법적 의무 이행할 때 생사불명. 자, 이럴 때, 자, 휴직을 명령하에 하는 거, 명령하에야. 누가? 교육감이 명령하에야 된다. 이럴 때는 직권하니까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됩니다.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청원은 본인이 자, 쉬게 해주세요 신청했으니까 그게 수락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해서 되는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한 번 더 출산은 지금 애가 배가 막 아파서 나오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쉬겠습니다. 내일부터 쉬겠습니다. 언제부터 쉬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대로 쉬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 청원휴직은 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돼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출산휴직은 언제부터 쉬겠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누구 의견이 제일 우선인가? 아픈 사람. 누가? 임산부인 교사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무조건 시키는 것이고 요거는 본인이 신청해서 조율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우리가 사표 내도 사표 수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본인이 사표 내는 것이고 의원 면제 본인이 사표 내는 것 비교하면 이건 본인이 사표 내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것입니다. 쉬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교육감이 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3년까지 애가 만 3세 될 때까지 뭐 쉴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1년간은 근무한 걸로 인정해줘요. 근무한 걸로. 근무한 걸로 하니까 1년에 근무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호봉이 1년 지나면 1호봉. 승진할 때도 1년 근무한 걸로 아까 15년 기본 경력에 1년 근무한 걸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집에서 쉬었지만 1년 근무한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한 걸로 3년 쉬었지만 나머지 2년은 근무 안 한 걸로 돼서 승진 기간이나 뭐 호봉 산정이 다 안 들어가지만 1년은 근무한 걸로 근무한 거 똑같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뭐, 자, 군대에 3년 갔다 왔다 그러면 3년 근무한 걸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자, 대학원 2년 다녔다 그러면 2년 근무한 걸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호봉 2호봉, 대학원 나왔다면 호봉 2호봉 먹고 들어갑니다. 2호 받고. 군대가 3년 갔다면 3호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범대 졸업하고 임용 합격한 사람과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임용 합격한 사람 호봉이 다릅니다. 월급이 다르다는 거 시작부터. 군대 갔다 와서 임용 합격된 사람 또 다르고. 그러면 교육대학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임용 합격된 사람은 벌써 5호봉을 더 받고 들어갑니다. 근무를 5년 차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사범대 나와서 들어간 사람보다 5년 월급분이 차이가 납니다. 호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도 육아휴직도 1년간은 근무한 걸로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는 교장이 합니다. 교장. 자, 1년 열심히 근무했을 때 9일 동안 이렇게 쉴 수 있게 돼요. 1년 근무해서 열심히 근무했다고 쉬게 하는 것이 연가입니다. 1년. 연가. 그 다음에 이제 2년 근무할 때는 그 밑에 뭐 3년씩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1년에 쉴 수 있는 기간의 연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1년에 9일이다. 1년보다 적게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자, 이 아까 사람에 관한 것은 1년 단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3월 1일 발령받아서 그 다음 해에 이런 3월 그 학년은 1년 열심히 했습니다. 1년 했는데 그 다음에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니까 9개월밖에 안 됩니다. 9개월 받으니까 1년이면 9일을 쉴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9개월로 근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그 해는 2년 차에는 뭐 6일을 쉴 수 있다. 그 다음 3년 차부터는 1년 빡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3년 차부터는 자 9일을 연가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년 차부터 더 하면 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채웠을 때 9일
연가가 주어진다. 다음에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결혼했을 때는 7일, 결혼하면 7일인데 가면 방학 때 하지 말고 학기 중에 하면 휴가가 7일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결혼한 사람 없겠지만 다 했는 사람 또 해도 됩니다. 계속 여러 번 해도 특별휴가는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산휴가. 이거는 본인 출산은 아까 이렇게 육아휴직에는 배우자가 출산할 때. 그래서 남자 교사인데 집에 와이프가 출산했다. 이럴 때 이제 휴가, 출산휴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아까 휴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출산휴가는 90일 받을 수 있는. 자기 배가 아파서 애기 나올 때 나오기 전에 보통 이제 한 45일, 낳은 후에 45일을 합쳐서 90일을 출산휴가. 그래서 여교사들은 90일이고 남자 교사들은 3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출산할 때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병원에 가서 지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아까 징계일 때 승진이 제한되는데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이렇게 최근에 강등이 추가된 것이고요.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은 완전히 공무원에 잘리는 것입니다. 해임도 완전히 잘리는데 차이점은 이 마지막에 그만둘 때 받는 돈의 차이입니다. 돈의 차이. 파면 아주 많이 잘못했을 때, 해임은 약간 잘못했을 때인데, 그만둘 때는 퇴직할 때 나오는 돈은 뭔가 퇴직금 액수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임, 정직. 정직은 직무를 쉬는 것입니다. 정지하는 것, 직무를 정지하는 것. 그래서 집에서 일 안 하고 쉬는 것입니다. 쉬는데, 이 월급을 3분의 1을 깝니다. 결국 3분의 1을 깐다는 것은 3분의 1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놀고 3분의 1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았다면 그 중에 집에서 놀면서 33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등은 직위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감봉은 봉급을 감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감합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지난달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을 3분의 1 까고 3분의 2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3분의 1 받고, 이 사람은 일하고 3분의 2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공짜로 받으니까, 이거는 일 다 하는데도 월급 적게 받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징계, 여기는 경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책은 견책이라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임을 묻는다. 너 책임이지.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경징계는 감복, 견책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 받았을 때는 아까 징계 중에는 아까 경력에서 아까 이렇게 승진이 제한되고 또 근무 경력도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일 안 하고 쉬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신 손상. 자, 징계받는 사유는 어떨 때? 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했을 때. 그 다음에 법령이나 명령상의 의무 위반. 법령은 법과 명령입니다. 법은 어디서 만든다고?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이 명령은 행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사람이 만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충실 의무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법에 위반했을 때, 명령에 위반했을 때, 의무에 위반했을 때. 다음에 직무태만.
자, 이 직무를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태만했을 때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직속상관에, 자, 상명하복,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신손상, 법령, 명령,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이럴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는 나는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징계를 심한 받았다. 잘못 없는데 억울하다. 오해를 받았다. 아니면 잘못은 조금인데 너무 큰 거 받았다. 이럴 때는 징계 재심위원회 다시 한번 해달라고 심사를 다시 해달라는 재심위원회입니다. 징계 심사를 다시 해달라. 넌 파면이야. 넌 해임이야. 넌 정직이 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심판해달라 해서 재심위원회 내는 것을 소청이다 또는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심위원회는 중앙이라는 어디 교육부에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징계재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징계재심위원회는 시도에 있습니다. 시도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징계는 시도에 있고 그 다음에 경징계, 가변, 경징계, 감봉, 견책은 어디서 지역징계재심위원회. 한번 지금 말하면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 과거에는 이제 지역교육청인데 지금은 교육지원청 이렇게.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자. 이 교육청 다른 말로 교육지원청에서 징계재심위원회가 열려서 경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 다음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 했는데 그래도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사람 누군가 공무원들입니다. 어차피 그 교육청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 풀리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행정소송. 소송 어디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누구? 판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판사 앞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객관성이 있습니다. 얘는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팔은 안으로 구워서 어차피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교육청의 국장이나 또는 이제 교육감 이런 사람 위원장이 되고 지역은 지역교육장 또는 지역과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징계심사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번복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소송 가서 법원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관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무할 때 이제 이 국민 전체 봉사자 공무원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 대통령이 만개 야 네가 오래 하나 내가 오래 하나 너는 며칠 있으면 그만둘 때 나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에도 끝날 때 임기 말기에쯤 되면 공무원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차피 다음 사람 또 지금 한나라당인데 민주당 바뀔 수 있고 다음 바뀔 수 있으니까 말기쯤 되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 그걸 레임덕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공무원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겸직이 있어요. 겸직. 두 가지 업무를 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 학교 교사를 하고 B 특별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특별위원회 이런 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유네스코 홍보대사다. 아니면 A 학교 교사했으면서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이 된다. 또는 이제 학교 교사했으면서 특수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맡고 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는 겸직. 예를 들어 학교 교사했으면서 이렇게 교육의원 이런 게 극히 이례적인 기지면 그럴 때는 두 가지 실제로 우리 현재 법제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할 때 두 가지 업무를 겸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임일 때, 겸직할 때는 원래 본 직장의 장의 지위를 감독받게 됩니다.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때, A 업무도 하고 B 업무도 할 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학교 교사이면서 이번 수능시험 출제위원장이 됐다. 또는 출제위원이 됐다. 그러면 교육평가원에 가서 교육평가원에서 출제 관한 업무를 맡으면서 교육평가원장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사니까 교장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일 그만두고 빨리 오라, 뭐, 더 열심히 하라, 뭐, 이렇게 두 쪽 다 지시를 받는데 그 중심이 본직의 장을 우선하게 됩니다. 본직의 장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쪽 받게 되면 헷갈립니다, 본인이. 그래서 한쪽을 중심 라인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임일 때는 본직의 장이 지위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견 근무. 자, 학교 교사에 있으면서 한국교원대학에 이렇게 파견 가서 뭐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뭐 서울대학교 가서 교사이면서 사범대에 파견 가서 뭐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견 받을 때는, 자, 이 파견입니다, 파견. 자, 파견된 그 기관에, 자, 이 장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파견은 여기 딱 글로 옮겨가는 것이는 그쪽에 지위를 받는 것이고, 겸임은 이쪽에도 받고 이쪽에 둘 다 받으니까 그 중에 원래 있던 자리에 장의 지위를 우선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자, 그 사람의 인사고과 평가나 그 사람의 출퇴근, 그 사람의 업무 관련되는 지위는 다 이 겸임일 때는 본직의 장, 파견일 때는 파견 기관의 장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휴직, 교육감, 자, 직권휴직, 자, 병역, 자, 의무, 생사불명, 명령 하에야 한다. 청원휴직, 고려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자, 고려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육아휴직, 출산휴직, 본인의 의사대로, 자, 1년간 재직 인정, 자, 휴가 명령, 교장이 명령, 징계,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자, 경징계, 감봉, 견책, 자, 이런 것들이, 자, 이 경징계는 감봉, 견책, 중징계는 파면, 해임, 자, 정직, 강등. 너희는, 자, 징계를 뭐, 파면, 해임,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 요 두 가지를 공무원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해서 뭐, 배제 징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정직이나 뭐, 이렇게 강등, 감봉, 견책, 이런 것은 있는 자리에서 자, 사람들 좀 교정시킨 데에서 뭐 교정징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이렇게 권리 관한 문제인데 순서가 자 권리 신분에 관한과 재산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한 구분이 바뀌었네요. 오타네요. 자, 권리에 관한 것인데 권리. 신분에 관한 공무원의 권리입니다. 하면서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됩니다. 신분 보장하는 권리고. 다음 재산 권리는 재산을 청구할 권리. 하면 돈을 달라고 할 권리입니다. 신분 보장의 권리는 신분을 유지할 권리. 함부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는 이건 수탁권, 수임권입니다. 아이를 교육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가 가르칠 권리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직접 키우든지 내가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대신 내가 안 가르치고 대신 학교에 보냈을 때 국가가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그것을 장관에게, 장관은 그것을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그것을 교사한테
위임합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칠 권리, 가르치라. 이렇게. 결국 교사가 가르칠 권리는, 자, 본시적으로, 한마디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원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한마디로 수임받은, 수탁받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교육은 가르칠 권리고, 자, 이 권리는 신분에 관한 권리, 재산은 신분 보장하는 권리와 재산을 청구할 권리인데, 신분 보장은 함부로 강임, 강등, 강임 다른 말 강등입니다. 강등 받지 않고, 또 면직 함부로 잘리지 않고, 또 함부로, 자, 뭐 이렇게, 너 휴직해라, 이렇게. 자, 이런 함부로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신분상 권리입니다. 이렇게, 뭐, 면직당하거나 강임, 이렇게, 쫓겨나거나 사퇴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으려면, 첫 번째, 형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는 사법부. 사법부에서 형벌을 내리거나, 또 법령 어디서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아까 징계심판, 징계는 행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미리 정해진 그런 규정이나 법령 또는, 자, 법원에서 판단, 행정부에서 심판, 이런 거 근거에 해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교장이 함부로 독단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그만둬라, 사표 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신분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고사직, 강제로 쫓아 넣지 못하면 너 사표 내라. 사표는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표 내라고 강요받거나 권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고사직은 너 사표 내는 게 좋지 않겠냐, 사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안 내고 버티면 업무를 저 구석진 한 데 하거나, 아예 근무를 책상을 안 주고 그냥 서서 근무하러 가는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본인 스스로 사표 낼 때. 사표 안 내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신분보장 때는. 못 자르니까 계속 불리하게 갈굽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해서 사표 내도록. 이런 것들이 권고사직입니다. 아니면 권고사직, 후배들 위해서 용퇴해 주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퇴진해 주세요. 용퇴, 이렇게. 사표 내달라고. 아랫사람 후배들이 많이 밀렸으니까 윗자리에서 그냥 물러나주면 아랫사람 승진할 수 있으니까 사표 좀 내주세요. 이렇게 뭐 압력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권고사직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당하지 않는다. 함부로 이렇게 사직서를 내라고 이렇게 권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권고사직. 다음 불체포 특권.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을 특권, 불체포 특권. 사실 이렇게 체포는 나쁜 짓 했을 때 체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경찰관 합니다. 경찰관 하는데, 현행범인 경우는 현행범인 경우는 누구나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강도가 갔다. 강도 도둑이야. 그럼 누구나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에게는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도 현행범인 경우는 학교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 때린다, 폭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행범 경우는 뭐 불체포 특권, 자, 이건 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현행범인 경우는 당장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범죄하고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이 아닌 경우, 범죄를 지금 막 하고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도망가고 있거나 그 근처에 범죄 현장에 있거나 범죄를 끝나거나 씩씩거리고 있거나, 자고는 범죄 현장에 있는 현행범, 현장 지금 바로 하고 있는 현행범 아닌 경우는 경찰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자, 교사를 함부로 잡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어제 뭐 술 취해서 옆집에 사람하고 이렇게 뭐 언쟁이 붙어서 주먹질을 했다. 그렇다고 그 다음날 경찰에 와서 학교 잡을 수 있는, 이건 현행범이 아니에요. 이미 범죄를 끝났으니까 현행범이 아닌 경우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장의 동의.
교장의 동의 없이는 학교에서 체포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교사를 교육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체포당하지 않는 것이지 학교 밖에 나와서 퇴근할 때는 그냥 경찰이 와서 잡으면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끝날 때까지는 잡을 수 없는데 잡으려면 교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대학에서 시위 데모했으면 학생이 경찰에 잡으러 가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교 교문을 나올 때까지 밖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과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에 어떤 기간제 교사가 이제 기간제 이렇게 3개월 발령돼서 하는데 뭐 교장 선생님이 교감생 여자 교감입니다. 그 기간제 교사도 여자인데 중학교 여중인데 뭐 이렇게 좀 불편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교감 선생님하고 그 기간제 교사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머리채 잡고 이렇게 막 싸웠습니다. 뭐 인연천연 하면서 이렇게 뭐 이제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기간제도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뭐 기간 연장도 안 해주고 계속 그 다음 사이였던 것이 있어서 뭐 가는 마당에 이제 뭐 막말 오고 가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머리채 잡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도 막 말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계속 뭐 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고해서 다른 선생님도 신고해서 경찰관에 왔습니다. 경찰관에 왔을 때는 대부분 경찰 바로 안 옵니다.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바로 한참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데 그 왔을 때는 이미 사람이 다 끝났습니다. 씩씩거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들이 가방 챙겨서 이제 교무실 문을 막 날려 하는데 교무실 보통 이렇게 밖에 문이 있고 안에 문이 있대. 이렇게 난방을 위해서 문이 이중 문인데 안에 문이 있고 밖에 문이 있는데 문이 이제 턱 열고 이제 나오는데 경찰 오면서 문에서 놓으면서 이제 씩씩거리고 나오니까 경찰이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잡아갔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범죄 현장 이렇게 이미 싸움이 다 끝났으면은 끝나고 이미 범죄 현장을 떠났다고 하면은 이 사람 경찰관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무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 범죄 현장에 있으니까 불법 체포입니다. 체포해서는 안 되면 잘못된 거 이렇게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체포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범죄 현장이라는 것은 범죄 넓은 공간이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적어도 아직 범죄 현장으로 봐서 아직 현행범이 되는 계산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무실만이라고 해석하면 교무실에서 이미 문을 이렇게 나서는 순간이니까 이미 사업이 끝났고 경찰관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이 아닌가, 범죄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그래서 현행범이면 뭐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현행범 아닌 경우에는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보면은 체포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선생님 체포해도 되는가. 문제는 또 그날 기간제 교사가 사실 그날 기간제 근무기간은 오늘까지는 오늘 저녁 16시까지 근무기간이면 18시 그러니까 6시까지 근무기간은 그 기간 동안 아직 교사입니다. 기간제도 교사니까 교원의 불체포 특권이 허용되는데 교감생이 그만두라 해서 결국 그만두라 해서 싸움이 다 난 것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싸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미 교사가 자원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사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논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있냐 아니냐 일 때 실제로 근무기간은 오늘 저녁 6시까지니까 아직 오후니까 2시, 3시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근무기간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아직 교사라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더러워서 못해 그만둔다 이러면서 가방 챙기고 나와서니까 이미 교사를 끝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사표 내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표가 수리돼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표가 수리돼야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제라도 저녁 6시까지는 교사하고 교사로서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범죄 현장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하려면 교장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체포다. 뭐 이렇게 논란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학생회장 하던 사람이 이제 데모 시위 주도 혐의로 이제 지명 수배 받고 있는 학생인데
사범대 4학년인데, 이제 4학년은 기간제 교생 시습 가야 되니까 자기 모교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교생 시습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정보를 이제 경찰이 듣고 서울에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니까 이 수배 보면 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그 전교생이 다 원래 거창고등학교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함께 기숙사 방에서 같이 귀가하면서 계속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잠복금 학교 밖에 잠복하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2주 그 잠복해도 안 나오니까 지쳐가지고 자 이렇게 자 교장실 찾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제 자 수배 중이고 지명 수배 중이고 이렇게 시비 주도 혐의다. 서울에서 경찰청에서 잡으러 왔다 이렇게 신분증 보여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쫄아가지고 지금 이제 2학년 3반에서 수업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그걸 체포했던데 이렇게 수업했대 2학년 3반에 수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것은 결국 체포하라는 의미의 동의와 같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 체포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것도 체포한 사실이 또 이렇게 정교조 게시판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교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문이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커지니까 교육감이 그 다음날로 그 교장 선생님 당장 잘랐습니다. 이렇게 교권 수호하지 못했다 해서 교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냥 물론 교장 선생님이 그런 불체포 특권을 동의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체포하지 마세요. 이렇게 퇴근할 때 기다려라든지 밖에서 나가면 체포하라. 학교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체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냥 어디 있다고 가르쳐준 것은 체포의 동의와 같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포당한 것이 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교 안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교사한테는 있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은 세 종류의 사람은 있습니다.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원래 세 종류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대학생 불체포 특권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니고 학교의 불체포,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 못 잡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교사나 국회의원, 대통령 있는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신분 보장에 따라 신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쟁송제기권. 아까처럼 억울할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억울은 당할 때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교육감 상대로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산상 권리. 재산을 한번 더 재산 돈입니다. 돈을 달라고 할 권리입니다. 돈. 급여. 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달라. 그 다음 수당도 달라. 이렇게. 초과 근무했으니까 수당 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호봉제입니다. 월급은 공무원들은 호봉이 다 똑같습니다. 자, 단일 호봉제고. 그 다음에 고정급이면 고정급. 월급이 고정급. 보너스나 이렇게 인센티브. 수당제가 아니고. 보통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많이 팔면 많이 주고 적게 보면 적게 주는데 공무원들은 다 고정급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고정급이고. 그런데 교사들 월급은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 보수 규정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원래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법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그런데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입니다. 법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데. 그래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라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없을 때 교육공무 있으면 적용되는데 두 가지 충돌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있고 국가공무원 없으면 당연히 교육공무원 적용되는데 만약 교육공무원에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없고 국가공무원법에 있으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둘 다 같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같이 있으면 교육공무원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에는 휴가를 일주일에 50일, 1년에 13일 준다 됐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15일 준다 됐습니다. 반대로 국가공무원 10일 준다 이렇게 다를 때는 교육공무원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는 보수에 관한 월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 규정 이 근거에서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교사의 급여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다.
또는 교육공무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 이런 틀린 질문들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다. 그래서 월급은 사립학교 선생님도 월급은 같은 수준. 자, 사립학교는 공무원의 악행위 때문에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준용된다는데 사립학교 월급 수준은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이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적용이라 안 그러고 준용이라 그럽니다. 준해서 적용한다 해서 준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공무원, 교사의 권리를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소극적 권리는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교사가 하는데 국가가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신문 보장 권리 또는 단체 활동 권리 이런 것을 함부로 국가가 침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권리를 법규적 권리, 법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법규에서 국가가 함부로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입니다. 반대로 적극적 권리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공무원에게 한마디로 교사한테 적극적으로 뭐 해주라는 거죠. 해주라. 이거는 하지 말라고 이건 해주라. 해주라니까 적극적 권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조성적 권리. 도와주라. 조성해주라. 조성적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건 생활 보장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로 이렇게 재산상 권리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복지에 관한 것들, 보호세에 관한 것들, 근무에 관한 근무 조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뭐뭐 해주라, 뭐뭐 해주라, 뭐뭐 해주라, 뭐뭐 해주라 이런 것들이 조성적 권리고 적극적 권리입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소극적 권리, 법규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권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한마디로 교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권리고, 반대로 의무는 교사가 국가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국가가 교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국가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교사가 국가에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권리고요. 그럼 이제 이 의무 중에는 소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는 소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극하지 말라. 딴짓 하지 말라. 딴짓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딴짓 하지 말고 오로지 직무에 전념하라. 공직에 전념하라. 전념 의무입니다. 소극적 의무는. 그래서 집단 행동 하지 말라. 데모 시위 이런 거 하지 말라. 영유무 하지 말라. 과외하지 말라. 돈벌이 하지 말라. 하지 말랍니다. 집단은 하지 말라. 겸직 하지 말라. 딴일 하지 말라. 예를 들어 교사하면서 뭐 학원 교사 한다든지, 교사하면서 동네 카페 주인 하지 말라. 뭐 나이트클럽 이렇게 딴 업무 장사하지 말라. 대부분 카페 차려놓고 종업원 맡겨놓고 자기는 아침에 수업하러 가고 저녁 퇴근하면서 카페 들러서 오늘 수금 거두고 내일 또 열심히 해 그러고 가고 돈 받아가고 뭐 이렇게 이제 부업하는 사람들, 투잡하는 사람 이런 거 투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직. 뭐 겸직은 투잡이고 영리하면 이렇게 투잡 정도는 아니라도 가끔 돈벌이 하는 거, 가끔 이렇게 학원 가서 한탕씩 뛴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외 이런 거 하지 말라. 다음에 정치활동 하지 말라. 이건 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니까 소극적 의무입니다. 소극적 의무. 오로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딴 것 하지 말라. 딴짓 하지 말라. 전념 의무. 다음에 적극성 의무는 적극적 의무 또는 적극적 의무인데 적극성 의무. 적극적인 의무. 뭐 하라는 거 하라. 뭐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 적극 의무. 그것은 다른 말로 직무상 의무. 자, 이런 식으로 직무하라는 것입니다. 직무상 의무. 직무상 해야 할 의무.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렴하라. 청렴. 일할 때 청렴하라. 또 품위를 지켜라. 뭐 하라. 품위 유지하라. 품위 유지. 비밀 유지하라. 비밀 지켜라. 뭐 하라. 다음에 연찬의 의무. 연구 편찬의 의무입니다. 자, 요거 연찬의 의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다른 권리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찬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리 의무들은 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데 연찬의 의무만 교육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공무원은 다 공통으로 적용되고 연찬의 의무는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교육공무원, 교사한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구 편찬의 의무입니다. 다음에 공정의 의무, 공정하게 일 처리하라. 다음에 성실의 의무, 성실하게 일 처리하라. 이렇게 하라. 직무를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 해서 적극적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선서의 의무입니다. 다른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선서 의무는 처음 신규 발령받을 때 한 번만 딱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무와 좀 다른 것입니다. 선서 의무. 국가에 충성하기로 선서한다. 이렇게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교사, 교원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따라서요. 신분상 권리, 강림, 면직, 휴직 금지, 권고사직 금지, 불체포 특권, 쟁송 제기권, 재산상 권리, 급여 수당 청구권, 단일 호봉제, 고정급, 공무원 보수 규정, 소극적 권리, 법규적 권리, 신분 보장, 자, 적극적 권리, 조성적 권리, 생활 보장, 다음에 소극적 의무, 전념 의무, 단체 행동 금지, 영리 금지, 겸직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다음에 적극적 의무, 직무상 의무, 자,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연찬의 의무, 공정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자,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구분. 그 다음에, 자,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 여기다가 각각, 자,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각각 항목의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들을 묻는 문제는 그 단어 뜻에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고, 이게 종류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그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내용의 단어 속에 대부분 다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을 고르는 것은 아는데 이게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재정인데 재정 아까 돈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사람에 관한 것은 인사행정이고 인사경영, 돈에 관한 것은 재정, 재무행정, 재무경영. 사람에 관한 것이 자, 참 수업에 관한 것이 장학입니다. 장학. 교육 재정, 교육 돈에 관한 것이니까 이 교육에 드는 돈입니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누가 쓰는가 해서 공적 기관에 쓰는 것이 공교육비고 개인이 쓰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그중에 이제 국가가 쓸 때 공적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쓸 때 항상 예산표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예산을 짜고 쓰게 됩니다. 뭐 개인도 생활 계획처럼 돈을 어디 쓸까 계획하고 쓴 사람도 있고 그냥 그때 뭐 필요에 따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은 사교육비, 국가가 쓰는 것은 자 공교육비. 한마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때는 예산에 근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공교육비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이 공교육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활동 중에 국가가 쓰는 돈은 주로 의무교육과 인건비가 국가에 쓰고 나머지 유지비, 관리비, 뭐 건축비 이런 건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의무는 자체 의무라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 기도 교육감이 감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는 도와주는 것이고 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런 돈을 누가 부담하는가? 자, 국가가 부담하면 공부담, 개인이 부담하면 사부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담, 사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입니다.
반대로 공교육 비용의 사부담, 개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같은 게 있습니다. 개인이 돈을 부담하지만 국가가 쓰게 됩니다. 돈은 내가 내고 쓰는 사람 다르겠습니다. 반대로 또 공부담 사교육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교육하는 유치원 같은 데 국가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사립 유치원에 국가가 지원해 주면 이건 공부담 사교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예외적 상황, 일반적으로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 자기 돈 내고 자기 쓰는 것인데 남의 돈 내서 내가 쓰는 것은 그게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같은 경우는 사부담 공교육비입니다. 개인이 부담하지만 국가가 쓰는 것. 근데 이런 돈을 쓸 때 효율성 원리,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쓸 때 낭비되는 것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 것, 이것도 효율성 원리입니다. 선생님 몇 명 없는데 교장 선생님 두고 교감 두고 이렇게 시설 다 갖추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한 대 묶으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성 원리고, 공정성은 차등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많은 학교, 적은 학교, 똑같이 한 학교당 뭐 100만 원씩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 학교는 많이 지원하고 적은 학교는 적게 지원합니다. 그래야 맞지. 학교 1학교당 얼마씩 똑같이 하면 학생이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 차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 원리는 차별 없이 그 비례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공정성 원칙이다. 그다음에 투명성 원칙은 지출, 돈 쓸 때 이렇게 지출할 때 투명하게 어디에 얼마에 썼는지 투명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투명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돈 쓸 때는 효율성 원리, 공정성 원리, 투명성 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교육비, 자 예산의 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등록금, 사부담 공교육비, 자 이 재정 원리, 효율성 원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 공정성 원리, 차등 지원, 자 투명성 원리, 자 지출 단계. 자 이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돈. 효정이 교육비는 어디서 나와? 국가에서는 교육활동비 돈,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세금. 결국 세금을 걷어서 교육비를 쓰게 됩니다. 그 세금은 결국 국민을 뺏어가는 것이면 공권력에 의해서 조달합니다. 강제적으로 세금 고지서 발행에 따라갑니다. 다른 거 물건 주고 돈 가지고 이거는 그냥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고지서 한 장 들러 와서 돈 내라 그럽니다.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교육활동을 위해서 좋은데 그 부담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야 되니까 국민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적절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일단 돈을 공권력을 해서 확보합니다. 세금을 거두거나, 국민이 직접 세금 내기 거부하니까 이제 물건에 팔 때 부가세를 이렇게 끼워서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1,000원짜리 한 마시면 세금이 이렇게 뭐 200원씩 이렇게 걷어가는, 부가가치세 10%, 기타 뭐 다른 세금 등등 해서 아무튼 20원에 30원 세금을 걷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비율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아요. 직접 자기 고지서 나와서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적고 부자가 많지만, 간접세,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팔면서 세금이 거기 끼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파는 사람들이 미리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 1,000원짜리 팔면서 미리 부가가치세 10%, 100원을 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900원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걸 세금을 100원을 포함해서 1,000원에 사게 됩니다. 1,000원에 사면서 100원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물건 사면서 이렇게,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월 소득을 계속 소비하게 됩니다. 남은 것 없이 소비하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자들은 돈이 벌어서 계속 창고에 재워두니까, 적게 쓰니까 세금 비율이 적습니다. 물론 내는 액수는 다르지만
자기 재산에 비해서 내는 세금의 비율이 가난한 사람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30만 원 낸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1억 버는 사람은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낸다. 이렇게 비율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자 뭐 30만 원, 뭐 100만 원, 300만 원 점점 액수가 늘어나지만 소득 비율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거두면 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두었으면 그걸 자 예산은 국방비 얼마, 외교비 얼마, 교육비 얼마, 교육비 없으면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얼마, 경기교육청 얼마 또 나누고 서울시 교육청에 동작지원청 얼마, 그다음에 강서지원청 얼마, 또 강남교육청 얼마, 서초 얼마 등등 이렇게 또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하 거기에 따라 학교별로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중학교 중에 A 중학교 얼마, B 중학교 얼마, C 중학교 얼마 이렇게 각각 나누게 됩니다. 배분하게 되고 배분해서 받아서 이제 학교별로 쓰게 됩니다. 자 학교 컴퓨터도 사고 건물도 고치고 뭐 복사비 종이도 사고 복사기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등등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제대로 썼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돈을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확보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 얼마를 거둔다. 배운 단계는 조직 단계. 그다음에 지출 단계는 실천 단계, 평가 단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기획, 자 조직, 그다음에 실천, 통합, 평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4단계, 5단계 여러 가지 뭐 단계를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행정 단계 중에 뭐 조정 단계는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분담, 그다음에 자 뭐 실천, 그다음에 평가 이런 단계로 확보, 배분, 지출, 평가 이렇게 단계로 돈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은 국고 의존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원래 지방자치가 주인이라서 교육의 주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다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국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면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지원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결국 이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삼촌이나 고모한테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부자 있는 삼촌, 부자 있는 고모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많다. 다음 학교 권한을 축소해 대부분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커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대부분 위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학교에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교육비 비율이 높습니다. 또 학교는 납입금, 다른 등록금 의존하는 대부분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재단의 예산이나 국가의 예산보다 대부분 비율은 대학생이면 대학생 등록금, 중고등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학교 운영비가 충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지출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보통 학교 교사들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된다. 물론 뭐 초임자는 8천만 원 되는 거 아니고 초임자는 3천 정도 되는데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나이 근무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뭐 1억 넘고 이렇게 돼서 20년, 뭐 25년 이렇게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얼굴 많은데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8천만 원 학교에 100명 있으면은 8천만 원 10명 있으면 선생님이 8억이고 100명 있으면 80억입니다. 80억이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들 월급 다 모으면 그 학교를 몇 개는 짓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 인건비에 대부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기자재 쓸 돈이 별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선생님들 월급입니다. 교실 같은 컴퓨터 한번 사놓으면 몇 년씩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월급은 매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출 비용 중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자, 이 교육 재정 중에 뭐 직접비, 간접비 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